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님들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요, 2026년도 경제를 전망하는 인사이트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김영희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6년도가) 이렇게 밝았는데 누구보다도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후학들을 양성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또 경제연구소라는 굉장히 근사한 연구소장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작은 연구소고요. 그동안 저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근무하다가 10년 동안 서강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제 은퇴를 했고요. 뭐 작은 연구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2의 출발선에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또 우리 김영희 소장님을 애타게 찾지 않을까. 저희 이제 경제쇼가 간절하게 모시고 싶었던 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요새 젊은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뭐 저는 이제 지나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인사이트,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 워낙 또 유명하시고 그만큼 통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까이 하고 싶은 제1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가 됐는데 주식하시는 입장에서는 코스피 5천 그 숫자를 보고야 말겠다. 혹은 봤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 계신데 그 목표가 현실화될까요? 글쎄요, 현실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연말까지의 코스피 지수가 과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볼 때 평가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는 평가하는 지표는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연간으로 볼 때는 뭐 명목 GDP, 그 다음에 월간으로는 주로 일평균 수출 금액,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데요. 지난해 말에 가대평가됐고요. 올해 명목 GDP가 한 5%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적정 코스피가 한 3,5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 코스피라는 거는 이 적정 수준보다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2024년에는 밑으로 한 24%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뭐 주식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평가 국면이라면서. 뭐 3,500에서 뭐 20% 위로 가면은 뭐 4,300도 될 수 있고 4,500도 될 수가 있는데요. 글쎄 5,000은 그 수준에서 너무 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에 대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정부 정책들, 뭐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좀 못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작년에 거의 다 나와가지고요. 작년에 그 상법 개정, 뭐 주주 우선 거기에 들어갔고요. 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은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소위 335예요. 그게 뭐죠? 앞에 3은 잠재 성장을 3%로 올리겠다. 두 번째 3은 AI 3대 강국이 되겠다. 5는 세계 국력 5위 국가가 되겠다.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3%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보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게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지난 정부 2.1%였고요. 이번 정부 5년간 한 1.8%
조금 낙관적으로 봐서 1.8%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경제가 1% 안팎 성장했고 한국은행이 올해 1.8%, 2027년에 1.9%, 3년 평균하면은 1.6%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2년 동안 높은 성장을 한더라도 3% 성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 3%로 올라가면은 우리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대통령이 됩니다. 아, 그래서 비현실적인 그런 수치이다. 예, 3% 되면은 예. 5층 갈 수가 있죠. 아.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 보면은 네. 가끔 수치를 제시했어요. 예. 이모 대통령은 747을 제시했죠. 전 대통령. 네네네네. 7% 성장 내세웠는데 네.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고요. 예. 예. 글쎄요, 수치가 달성되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335 정책에서 일단 3% 성장률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이 AI 3대 강국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그 산업적으로 탄력을 좀 받으면 성장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가장 화두가 됐던 건 정말 AI였잖아요. 예. 반도체이고. 예.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까요, 그것도?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AI한테 뭐 150조 기금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사실 그게 성장률을 좀 올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게 노동자본 생산성이거든요. 노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수당 많이 축적해가지고 네.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개선돼야 되는데요. 아마 AI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점차 개선되기는 개선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 성장은 어렵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그 AI 거품 논쟁이 전 맞습니다. 세계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주가 막 가다가 조정만 되면 AI 거품론이 조정의 빌미가 되곤 했었죠. 예. 근데 올해는 AI 논쟁이 더 심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 예. 특히 미국 경제가 3A, 세 가지 A로 성장했다는 건데요. 예, 미국 경제가 AI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작년에 한 2% 안팎 성장한 것 같은데요. 설비 투자, AI 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한 1% 잠재 성장 정도로 하고요. 또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다. 예, 그러면은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주가가 오르니까 또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AI, 어세프라이스, 부자들 애플런트라고 그러죠. 그 세 가지 A로 미국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AI 투자가 일부에서는 가행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예, 그리고 자금 조달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네. 사모펀드도 이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회사채도 이용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오픈 AI 같은 기업 정말 이거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예. 챗GPT. 예, 챗GPT. 저 챗GPT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익이 안 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현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AI 거품 논쟁이 더 심화되고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뭐 GDP에 비해서 그다음에 실러 PER, 배당 수익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법빛 지수. 네, 네. 그래서 이거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 그다음에 M2분의 예, 그다음에 명목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다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거의 거품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AI 거품 논쟁이 작년보다도 심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주가가 좀 오르려면 또 조정을 만드는 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 때문에 지수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각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뛸 거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년에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특히 미국 주가에 거품이 좀 끼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좀 해소돼야지 네. 다시 한번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AI 맨 처음 초기에는 AI만 붙으면 다 갔던 주가가 갑자기 뭐 캐펙스 말씀해줬다시피 설비 투자, 그에 따른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여부, 이런 부분 때문에 한참 또 출렁이는 거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말 기업들 간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본격적인 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네요. 예, 아마 살아남는 회사는 더 잘 될 거예요. 아, 완전 예, 양극화될까요? K자로? 양극화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라인하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네네. 이번에는 다르다 공저자거든요. 이분이 한 언론에서 최근에 네. 인터뷰했는데 AI는 복권이다. 복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만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네. 이익을 못 내고 예. 아마 AI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좀 포함돼야 되는데 일단 미국부터 좀 살펴보면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선두에서 가고 있잖아요. 예. AI는 어떻게 보면 미중 중심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 경제의 탄력도가 예전만큼 못할 가능성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까 세 가지 A에서 성장했다. 예, 그런데 세 가지 A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할 거예요. AI는 부분적으로 가행 투자됐다. 네. 진짜 이익이 난가를 지켜봐야 된다. 예, 그리고 에서프라이스 특히 주가가 거품이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부자들 금융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네, 소비가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설비 투자가 많이 증가했고 또 부자들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그 세 가지 A 중에서 하나 A만 문제가 생기면은 연결고리로 다른 두 A도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효과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경제 지금 이제 근본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고물가 이런 부분으로 예. 연준도 그렇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됐었습니다. 예. 작년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싸움이 예. 물론 파월 연준 의장 좀 약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해서 예. 어쨌든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만 뭐 관세 정책도 있었고요. 그게 만만치 않았고 장기 금리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물가는 작년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한 2.6% 정도 상승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관세 영향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요. 문제는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밑에 있을 거라는 거죠. 소위 실제 GDP하고 잠재 GDP 퍼센트 차이를 아웃풋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올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도 감소할 수가 있고 기업 이익도 작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낙관적으로 보면 증가율 둔화고요. 좀 비관적으로 보면 기업 이익이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작년에 있었잖아요.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물가는 높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건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물가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 정도는 되는데 여전히 경기 국면은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화 최대 고용인데요.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고용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IB들이 올 상반기에 기준금리 3.25%까지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런데 저는 3% 이하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경제 성장으로 치면은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큰 이벤트인데 어떻게 들리라고 보세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최근 보면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가장 깜짝 놀랐던 일이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전 세계 25개국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이 최대 강국이냐, 중국이 강국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요. 재미있는 설문조사였네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41%, 그래요.
미국이 미국은요? 39% 나왔어요. 2%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처음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가별로 보니까요. 주로 유럽 사람들이 중국이 최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예. 반 트럼프 예. 국면이군요. 특히 그리스에서는 예. 거의 68%가 중국이라고 대답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유일하게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중국이 8%, 미국이 84%. 정말 그 쏠려 있네요. 예, 우리는 역사상으로 예.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그런 결과가 여론조사에 나왔는데요. 네. 예, 세계 여론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도 예, 제가 작년 5월에 한 10월 동안 미국 좀 다녀왔었어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최근에도 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네. 뉴욕 가니까 물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예, 물가는 올랐는데 예.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예, 미국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 20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금리 거의 0%까지 내리고 네. 뭐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줬었죠. 예. 그때 너무 좋았었다는 겁니다. 예, 그때 준 돈으로 쓰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으니까 돈 빌려서 썼는데요. 네, 네. 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미국 가계에서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한 작년에 2.5% 정도 되거든요. 네. 장기 평균이 한 2%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인데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금융회사 빌린 돈 이자 갚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소비할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중간 선거의 영향도 그렇고 네. 이것저것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뭐 경쟁 성장률을 놓친다 할지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욕망 이거는 더 커질 것 같고 그 연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세력들이 점차 채워지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올 한 해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한 몇 차례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시장 컨센서스가 네. 3.25%가 최종 금리인데요. 네. 예, 저는 3%. 3%. 예, 시장 예상보다는 약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아마 비둘기. 예, 그거는 금융시장에 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네, 줄 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동안 저 금리 때문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올해는 금리보다는 미국의 소비, 소비. 기업이 예. 이게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죠. 근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더 커버리면 주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네요. 예. 사실 경제를 이해하는데도 뭐 비슷한 국면이지만 금리 플러스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지 여기에 미국 경제에 뭔가 그 운명이 달려 있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앞서서 설문조사 이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 더 잘 나갈 것이다라고 또 유럽도 또 뭐라 그럴까요? 인들이 그렇게 또 투표를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은 뭐 작년만 보더라도 AI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격추해 오는 모습을 보였고 워낙 정부 주도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힘도 좀 막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항상 뇌가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빚을 그만큼 빨리 갚아야 되는 신세 이런 부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중국 경제는 올 한 해 어떻게 될까요? 예, 중국 경제는 한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4% 초반이거든요.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 거예요? 세계 평균 성장률이 올해 IMF, 뭐 OECD 전망한 거는 3% 안팎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어렵더라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는 높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문제가 많죠.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2009년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그때 9 내지 1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성장했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세계 그 GDP 중에서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이 한 22%예요. 중국은 47%까지 갔거든요. 투자로 그렇게 높은 성장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행 투자해가지고 가행 설비를 만들었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많이 부실해지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4% 컨센서스가 성장한다는 거는 중국의 14억 인구의 소비가 있거든요. 아, 거긴 또 소비가 맞춰주니까. 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돌파하면은 네. 소비가 서서히 증가해요. 근데 2019년에 1만 달러 돌파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경제 보면은 GDP에서 투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 비중은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낮은 성장은 불가피하죠. 근데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AI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미국이 앞서가죠. 예.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예. 지금 뭐 산업혁명, AI 혁명의 핵심은 모든 기술이 융합이거든요. 네. 그 융합이 전기 자율주행차에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예. 예. 이거는 중국이 몇백만 대가 뭐 공장에 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예. 예, 중국이 그렇게 AI에서 그런 분야에서 앞서간 거는요. 우선 이제 풍부한 인력이 있거든요. 노동력이요. 우리는 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 갔지만은 아. 예, 중국은 지금 공대 갑니다. 아. 예, 그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 있어요. 네. 서로 밀고 끌어주는 네.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규모의 경제죠. 그렇죠. 예. 엄청 크죠. 예, 그다음에 미국은 그 시장이 알아서 AI 투자하지만은 중국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작년 연말 정도 우리가 생각해봐도 중국에서 왜 전력이 엄청나게 AI 시대에 중요하잖아요. 예. 에너지 공급. 예. 근데 미국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골머리를 썩을 예. 때 중국에서는 값싼 전력으로 우리가 도와주게 이러니까 약간 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예. 없는 부러운 상황. 예. 그런 부분이 연출됐다는 점에서 중국은 막강한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중국도 이대로 하다면 아마 전력이 부족할 겁니다. 예, 그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근데 그 AI 시대에 딱 두 가지 정말 핫한 테마인데 첫 번째 로봇과 두 번째 자율주행인데 네. 이쪽에서 중국이 앞서 나간다면은 게임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실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우리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예, 둘 다 우리 미국이나 중국, 특히 중국에 많이 뒤지고 있죠. 예. 현대차 정 회장이 우리는 천천히 예, 그래도 안전하게 가겠다. 지금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로봇은 네. 중국은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로봇 산업 성장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로봇은 추세적으로 성장 산업이죠. 예, 제가 저 포항이나 울산에 있는 공장 몇 군데 뭐 최근에 방문해 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가면은 저 사람 보기 힘듭니다. 아, 다 자동화되는 자동화, 로봇들이 로봇, 일해서 기계가 일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미국의 경제학자 한 칼럼을 보니까요. 네. 앞으로 그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아, 걔는 왜 필요한가요? 사람이 필요한 일은 아, 개 밥 주기 위해서. 아, 그래요? 개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개가 필요하다 이런 약간 농담인데요. 오픈 농담이네요. 네. 예, 지금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도 로봇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 만드는데 거의 다 로봇이 만들어요. 네네. 그런데 아직도 핵심 분야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것까지 로봇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건 앞으로 중국에서 좀 앞서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AI, 로봇, 자율주행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긴장을 갖고 어느 기업 못지않게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관련된 메모리 강자 1위라고 하더라도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예. 뭐 최근 통계는 아닌데 작년 거 6월 통계까지 보니까 749조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예. 우리
올해 예산이 728조입니다. 우리 예산보다 한 해 예산보다 정부 예산보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 많다는 거는 투자할 때가 아직도 마땅치 않다는 거거든요.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좀 불확실하니까 그 돈이 적극적으로 투자로 이루어지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투자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떠한 기사를 봤거든요. 네, 2026년도 대전망하면서 왜 각종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써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방증하는 거네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다음에 요새 환율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환율이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AI 투자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어떤 AI에 어떤 형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이런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한 발 앞서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선반영하니까. 근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시장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거라고 올해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익 내는 기업들을 빠르게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다들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만한 그런 지표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각종 연구원에서 산업별로 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산업별로 전망을 하는 데가 그 산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큰 연구원이 3개가 있거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그다음에 키에트 대정책연구원, 그다음에 KF 산업정책연구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산업전망을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산업전망을 해보니까 자동차도 별로 어렵고요. 작년에 그 조선업이 좋았는데 조선업도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방원 중에 조선이 낙관적이지가 않대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올해도 그 좋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에 그 반도체 수출이 정말 잘 됐어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에 한 거의 24% 정도로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반도체 수출 중국으로 한 27% 정도 하거든요.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놨어요.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는 중국이 스스로 자립하는 거와 무관하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요. 중국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좀 투자도 좀 둔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밖에 보는 산업이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 이쪽은 뭐 수출, 내수 전부 그냥 해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약 바이오는 해가 쨍쨍이고, 쨍쨍이. 반도체는 약간 불안하고,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별로고, 약간 구름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어려웠던 석유화학, 철강 이것도 아직도 구름이고요. 그래요. 사실 작년 주식시장에서는 조선, 원전, 그리고 방산,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제 연말에 막 떴으니까 이런 들이 잘 갔는데 올해는 정말 약간 둔화되는 신호들이 나올 것 같네요. 산업연구원 들어보니까. 사실 뭐 제가 2024년부터는 조선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다 가격의 문제로 기결되는.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보다 보니까 뭐 PBR, PER 이런 거 수치들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왔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요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토 작년 한 해에도 후반으로 갈수록 화려하게 부상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거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작년에 그 정말 잘 됐었고요. 올해도 애널리스트들 자료 보니까 뭐 이익 전망치가 최근에 계속 늘어납니다. 뭐 HBM뿐만 아니라 D램, 낸드, 3강 슈퍼사이클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 AI 미국에서
일부 기업들이 그 거품 영역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뭐 반도체, HBM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과잉 주문을 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쟁여놓고 예, 네. 예, 제가 최근에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예, 그런 기업들의 오더컷이라고 그러는데 오더컷. 예. 지금 계속 주문을 많이 해놨는데 예. 만약에 미국 경제가 수요가 위축되면은 예, 미국 그런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반도체 주문을 줄일 거라는 거죠. 네. 이걸 올해는 꼭 지켜봐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지표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예,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애널리스트도 모른대요. 기업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요? 알려진대요. 예. 예, 그런데 올해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의 올해의 운명은 미국 경제의 낙수 효과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거네요. 예. 그리고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우리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분기에 뭐 우리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0%였어요. 근데 올 상반기에는 2%를 약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반기죠. 네. 하반기는 아마 1.5% 안팎일 거예요. 물론 작년 하반기에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올 하반기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늘 그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한테 네네네.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각각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왜 중요할까요? 예, 그 선행지수라는 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에 좀 선행하고요. 네. 거의 선행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선행지수가 증가하는 기간에는 저는 코스피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 조금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빠르면 올 2분기부터 그동안 쭉 올라갔었는데 선행지수가 꺾일 것 같아요. 네. 이 꺾이면 앞으로 경기 둔화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걸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 국가 데이터처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예, 그것보다 한 20여일 빨리 발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OECD 한국 선행지수가 계속 올랐었는데 예. 과연 이게 계속 오를 것인가 꺾일 것인가 이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예.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올 한해 상고하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짜야 되는 거고. 예. 수출 전망을 해보더라도요. 예. 수출이 상반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전망해도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하반기에. 네. 산업연구원도 예, 거기서 업종별로 다 수출 전망해가지고 아마 합산했을 텐데요. 올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죠. 그게 미국 경제에 비롯된 하나의 부작용? 예, 미국 경제도 그렇고 예. IMF나 OECD가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데요. 올해 성장률이 작년 성장률보다 다들 좀 낮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랄까 위축 국면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올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기가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처 혹은 전략,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변동성은 심하지만 금,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올해는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떨어지면 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루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그래서 물론 그 주가라는 게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때는 짧은 기간에 많이 떨어지는데요. 예, 그래도 계속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한다. 특히 미 연준 금리 인하할 것이다. 저는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올 하반기는 2.5에서 2.0%까지 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떠받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춰야 된다.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꼴찌에서 정말 뭔가 성공 신화 같은 주역처럼 1등을 했다가 그런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한 5 내지 6% 코스피 기대 수익률요. 제가 우리나라가 실질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한 2%고요. 네. 명목은 거의 다 GDP 디플레이트 물가 상승을 더하니까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는 그것보다 1 내지 2%포인트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5 내지 6%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러한 가운데 또 업종별, 업종 내 종목 간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저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5년 동안 1.8%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양극화예요. 옛날에 경제가 뭐 10% 나중에 7%까지 성장률 떨어질 때는 경제 보면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죠.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저는 모든 게 양극화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도 양극화, 그다음에 자산 가격도 양극화, 그다음에 집값도 양극화. 갑자기 집값이라고 해서 말씀 번뜩이는 게 집값은 현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불현듯 꼭 질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집값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경제 상황만 보면은 집값 저는 오르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집값도? 집값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금리죠. 금리는 이제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집값 상승 요인인데요. 그런데 저성장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재 성장 1.8%인데 우리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작년부터 우리 임금 상승률이 일본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도 낮을 거예요. 금리가 낮더라도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니까 집값 오르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요.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저축한 돈이요? 2024년에 216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작년 상반기가 144조였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44조 원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데는 강남 내에서도 차별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도시, 강남, 비강남 이렇게 양극화 차별화 심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강남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뭐 강남 부자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집값은 별로 안 올랐는데 그 옆에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랐대요. 본인도 강남에 있으면서? 거기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좀 씁쓸한데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정부 역할이죠. 그걸 좀 해소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요, 그냥 주식이고 뭐고 1등 대장주 주식으로 대장주만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그널을 주신 거네요. 돋보이는 그것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을 볼 때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대이긴 한데 유동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유동성.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유동성이 한국에서 발표하는 강의통화 M2인데요. 이게 증가율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8%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유동성이 증가한 거는 사실인데요.
주가가 코스피가 유동성 증가보다 더 빨리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MT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요. 유동성도 늘어나는데 코스피가 더 빨리 오르면서 이게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저 고객예탁금 증가한다. 예,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증가한다. 금액 자체로 많이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시가총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대비 고객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 비중은 과거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은 예, 고객예탁금이 뭐 200조가 되든지 주식형 펀드가 뭐 300조가 되든지 네, 비현실적이네요.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시나리오는 그리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앞서서 잠시 언급해준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영향도 받지만 최근에 그 엔화 이런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또 격렬하게 대치를 하는 국면이잖아요. 새로운 뭔가 이슈가 생긴 상황인데 어떻게 올해는 이걸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두 나라가 요새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 나쁜 감정들이 쌓였는데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죠. 저는 저 우발적 충돌이라는 거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가 쓴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미중 경제 전쟁을 경제적 측면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잘 설명한 책인데 그 책 핵심 단어가 false narrative라고 그래가지고요. 거짓 수사예요. 거짓 수사. 예. 중국, 미국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다가 우발적 충돌, 무서운 전쟁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남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근데 요새 일본하고 중국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이 우려돼요. 제발 좀 자제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온다는 사실. 그거는 좀 콘텐츠, 뭐 여행, 카지노 이런 쪽은 좀 호황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뭐 여행 산업, 우리 상품이지 이런 것 좀 이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말을 좀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경제에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이 내수가 좀 탄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했을 때 AI 전문가셨거든요. 근데 AI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 수요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쓰는 걸 보고 해외에서도 갖다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 좀 동의를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뭐 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그 소비 때문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IT 우리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홍대 입구역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 주말이거든 주중이든지 젊은이들 엄청 많습니다. 불야성이에요. 늘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아마 그 젊은이들이 새로 나온 A자 제품 실험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젊은이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앞서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와 현실이 아주 다른 게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에 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공대를 가면서 AI 산업이나 로봇이 엄청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현실이 뜯어 고쳐질 수가 있는 건가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제조 비중이 일자리 중에서 8%인데 우리나라는 16%로 미국보다는 2배 정도 높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면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제 학생들도 제가 봤었습니다만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이 계속 그 금융 공기업만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큰 조직의 한 사람일 뿐이다. 네 창의력을 발휘 못한다. 예.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그만 회사 들어가라. 아 정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창업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도 대부분 저 공기업 선호합니다. 한 제자가요. 제가 보기에는 애널리스트에 아주 적합한 능력을 갖췄어요. 그래요? 근데 본인은 다른 꿈을 꾸나요? 아니요. 본인은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했고요. 두 군데나. 그 회사에서 다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증권회사는 너무 불안한 직업이다.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요. 다른 우리나라 큰 대기업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년 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때 제 말 듣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 일자리 좀 다시 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또 한 제자는 정말 큰 S전자에 들어갔거든요. 2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조그만 지금 벤처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표정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일이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학생들한테 공격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평가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저 안정성을 특히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그게 그렇군요. 그 뿌리 깊이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몇 세대가 지나도 쉽지가 않군요. 아직까지. 그런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 아는 큰 부자 한 분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큰 기업 하셔가지고 그걸 팔고 국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저 고등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 강의를 하는데요. 결론은 얘들아 제발 대학 좀 가지 말아라. 아 정말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사회 풍토가 아직까지는 너무나 안정만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AI 관련 혹은 뭐 벤처 창업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사실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자금 이런 것만 있으면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만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창업사관학교라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서 강의하면은 일부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늘 문제는 자금 조달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저도 뭐 소개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아직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번 정부가 150조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뭐 있습니다. 성장펀드. 그게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돼가지고. 우리 저 젊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5조 달러도 넘었었거든요. 우리 명목 GDP가 2조 달러도 안 돼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나오면은 뭐 잠재 성장률, 우리 명목 성장률 껑청 뛰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자리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명운은 인재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을 좀 귀결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누구보다도 왜 초심을 살려서 좀 열심히 뛰어가야 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께 요님들을 위해서 투자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금융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금융을 공부하면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에일리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좀 도를 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건 고급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투자군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꼭 공부하고 투자하면은 성과가 있거든요. 뭐 제 주위에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공부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로 올 한해의 투자처는 이거다 이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올해는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 예를 들어서 통신 서비스 같은 거, 예,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못 올랐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고요. 뭐 배당 수익률 5% 안팎이거든요. 뭐 은행이자 2.5% 안팎인데요. 올해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화다. 예, 공부하면 양극화 상단에 있는 업종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앵커가 진행하는 방송 많이 보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은 산업, 좋은 종목 고르셔가지고 올해 금융으로 좀 불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님들 들으셨죠? 2026년 새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랜 동안 이 경제 한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많은 대중에게 전해주신 김영익 소장님이시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수익 나는 한 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원할게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금융민주주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금융민주주의 달성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